함안에서 과수원을 하는 이상엽 씨는 6년 전 퇴직하고 서울에서 함안으로 귀농해 2,000평 과수원에서 5년째 단감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감 농사로 큰 수입을 얻지 못한 이 씨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은행에 예금이 있고 과수원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65세에 임박한 시니어분들이 갑자기 애써 모아둔 예금을 해지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2천만 원이 넘는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금이 많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 중 도대체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이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금융재산은 어떤 것까지 조회하고 언제 어디까지 조사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 인상되었는데요.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2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분들의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시려면 보통 기초연금 준비는 10년 전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10년 전부터 발생한 모든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죠. 간혹 금융재산을 3개월간의 평균 잔액으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금융재산은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기는 하지만 근거 없이 입출금된 금액은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본인 소비분임을 확인받으셔야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증빙자료가 없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돼서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에 한해서는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 준비하셔야 할 증빙서류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진단서, 또한 장례식장, 결혼식장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임대를 놓으셨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간혹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세입자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계속 포함시켜놓고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가 없다면 증빙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재산하면 은행에 넣어둔 예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기초연금에서 조사하는 금융재산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은데 현금이나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이나 수익증권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모두 적용하게 됩니다. 단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포통장이나 공동회비계좌라고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부부가구의 경우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것도 함께 조사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아내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아내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금융재산을 어디까지 조회해서 반영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구불 예금은 말 그대로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이라는 뜻입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납입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정기적금 같은 상품이 아니라 월급 통장으로 쓰시거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흔히 쓰시는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예금을 말합니다. 이 수시 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목돈을 모으기 위해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붙는 정기적금.
그렇게 모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등을 저축성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많이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이런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하고, 네 번째,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는 액면가를 반영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금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보험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도 본인, 수익자도 본인일 경우 이 보험에 대한 재산은 나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보험을 부모가 대신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은 내가 했지만 자녀가 수익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나의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위에 금융재산을 조사한 다음 확인조사는 언제 하게 될까요?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신 뒤 선정이 되었어도 1년에 2회의 확인조사를 통해 재산이 늘어났다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에 탈락하셨더라도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재산의 조회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더한 나의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 원 기본공제를 해주는데요. 따라서 나의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부채가 있다면 이 부채도 뺀 뒤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구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 1억 원일 때로 나누어 소득인정액을 한번 구해보면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소득인정액으로 10만 원 반영, 금융재산 1억 원은 26만 원이 반영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만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아파트, 상가,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과 소득이 있다면 소득평가액까지 모두 더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어떤 금융재산을 어디까지 조사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알아두시면 내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좋은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